여러모로 이런 저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이니까 영상 제목과 썸네일을 형편없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만 보시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ASMR 채널의 문을 닫으면서 4년 반 넘게 운영을 했죠.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 가지 확실한 것부터 먼저 짚자면은 오늘 영상은 절대 우울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 하나는 약속드릴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기대치를 높이면 안 되지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시면 최소한 제 또래 20대 초중반, 더 나아가서는 10대나 그 이외까지도 앞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시선이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상황들도 많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제가 수행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내용도 같이 녹여놨으니까 좀 피곤하긴 했다, 영상이 길긴 했다, 그러나 알찬 시간이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은 단순히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까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ASMR 채널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건데 우선 저는 이 ASMR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게 제 인생이 좋지 않다고 느꼈어요. 2016년 1월 26일 그때 제가 이 채널에 처음 영상을 올렸죠.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린 진짜 이유는 ASMR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에게 온갖 악재들이 들이닥치고 전례 없던 깊은 우울증이 오고, 지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은 많은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내가 죽는다면 나의 죽음을 애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걸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서 유튜브가 눈에 띄었고, 그 중에서 ASMR이 그나마 그 당시에는 접근하기가 쉬웠어서 ASMR 영상을 처음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때는 ASMR이 블루오션이기도 했고, 즉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지만 일말의 희망을 가지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중 접근성이 좀 용이했던 ASMR을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처음에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한 1개월? 한 달? 그쯤 유튜브를 하면 구독자가 1000명쯤 모이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얻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저는 3개월 하고도 열흘 뒤에 구독자 100명을 찍었습니다. 사실 말이 3개월이지 100일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때 시간은 저는 지금도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순간이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주년이 되고 2주년이 되고 3주년, 4주년 어느덧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ASMR 채널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저는 우울증이 더 심해졌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그 무력감과 패배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느덧 ASMR 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를 키우려고 나무도 심고 물도 주고 햇빛을 쬐는데 나무가 안 자라. 뭐지? 왜 안 자라지? 하면서 물에 비타민도 섞어서 주고 햇빛 양도 조절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안 자라. 잠깐만, 혹시 나무 심는 땅을 잘못 골랐나? 물론 그동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좋아해 주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 덕분에 채널이 그렇게 고여가는 상황에서도 4, 5년을 버텼던 거지만, 그건 말 그대로 버틴 거죠. 그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가. 저는 지옥에 빠진 것 같았어요. ASMR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 할수록 무서운 내용이죠. 내가 해도 안 되는 놈이라는 거를 증명받는 기분이었어요. 매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증명받는 그 불쾌한 기분? 영상을 만들었어. 와, 이번 영상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건 역대급이야. 근데 반응이 역대급으로 최악이야.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우선 욕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저는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제가 욕을 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도 싫어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욕은커녕 은어를 발음하는 것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딱 지금 이 영상의 이 파트에서만 아주 잠깐
욕을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진짜 욕이 저절로 나와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무려 못 좀 하다 힘들면 씨발 힘들어 막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욕은 어떤 욕이냐면 이거예요. 씨발 개 족같네. 다시 여러분, 저는 욕하는 거 정말 싫어요. 이 씨발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것도 힘들어요. 입안에 쓰레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20살 때부터 ASMR 유튜브를 운영하다가 욕을 배운 거예요. 어떤 욕? 진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욕. 여러분이 듣기에도 이게 입에서 혀 끝에서 나불대는 욕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것 같지 않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욕은 올바른 게 아니고 배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욕을 싫어하고 안 하지만 하게 된다면 이제는 아주 찰진 욕이 나와요. 왜 욕이 나올까? 좋아요 수, 조회수, 댓글 수, 뭐 그거 가지고 욕하겠어요. 그 숫자 따위가 뭐냐면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유튜브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영상들이 있지만 제가 시작할 땐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원래 우울증이 있던 걸 유튜브를 해보자고 진짜 극기로 했었거든요. 방법 같은 건 아무도 안 알려주고 진짜 미친 듯이 노력했어요. 힘을 내요. 자극적인 것도 해봐요. 카메라도 바꿔봐요. 새로운 시도도 해봐요. 근데 매일매일 좀 전에 얘기했죠. 증명받는 그 기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년 차쯤 되었을 때 2017년쯤에 항상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냥 포기할까? 왜냐면 그런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했죠. 왜? 왠지 이거를 지금 포기하면 그냥 나를 포기하는 것 같은 기분? 그러니까 평생 유튜브에 관련된 거나 뭐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TV나 인터넷에 나오기만 해도 뭐 유튜브로 뭐 나를 포기하는지 그럴까지 생각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니라 이런 거죠. 내가 그때 더 해볼 걸 그랬나? 그때 내가 내 한계에 더 도전을 해볼 걸 그랬나? 끝장을 봤어야 하는 건데 하고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두려움.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것만 같은 기분? 그게 싫어서 버틴 거예요. 물론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걸로 좀 힘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댓글은 텍스트고 체감이 잘 안 되죠. 현실에선 매일매일 누구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잖아.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ASMR을 찍으려고 이제 기획을 하거나 촬영을 할 때 더 이상 기운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허무함 아세요? 어차피 영상 찍어서 올려도 안 될 건데 애초에 새 영상을 기획할 때부터 무력감과 패배감이 저를 옥죄고 있었던 거야.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이번 영상도 안 됐네. ASMR 쪽에서는 안 되나 봐. 아니야! 한 번 더 힘내보자. 나는 안 되나 봐. 야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연구했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결과가. 이거 가지고 다시 한 번 해보자. 저거 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네? 근데 내 채널은? 제가 2018년 초에 중코에서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점장님한테 혼나는 것도 엄청 혼나고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일도 엄청 빡세고 유튜브 운영 외적인 걸로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새로운 채널로 이전을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피크였거든요. 이 정신 오염도가. 컴퓨터 앞에서 딱 이렇게 영상 실적을 보는데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어느 순간 손이 축축해. 뭐야? 그거 봤더니 제 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울 때는 힘들고 막 슬퍼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음이 너무 지치고 살찐해 버려서 그냥 이렇게 우표정하게 가만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못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못할 수 있고 올해 안 될 수 있지. 근데 하다 보면 좀 길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1년차 됐으면 2년차 됐으면 3년차 됐으면 뭔가 길이 보이고 뭔가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안 보여.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겠어. 근데 포기할 순 없어. 그렇게 앉아있잖아요. 사람 돌아버려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요 조금을 넘기면 이제
미치광이가 되고 안 넘으면 이제 제정신이 오고 뭐 이거 계속 왔다 갔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게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이것저것 하던 것 중에서 2018년 8월쯤부터 스님들이 하시는 수행 생활을 해볼까 하던 게 그나마 잘 되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지. 만약 그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은 뉴스에 나왔을지도 몰라요. 유튜브 하던 청년 미치광이 살인마 되다, 혹은 뭐 묻지마 방화사건, 살인사건. 진짜로 그 정도로 저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했죠. 다시, 나는 ASMR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내가 그렇게 ASMR을 깊이 연구했는데도 소용없는 사람인가 봐. 내 ASMR 채널은 한계가 있나 봐. 어느 순간 ASMR에 빠진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무엇을 깊이 연구해도 소용없는 사람인가 봐. 내 인생은 한계가 있나 봐.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이걸 깨달았거든요. 옛날에는 이걸 그만둘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했었다면은, 이번에 이거를 깨달은 순간 그 즉시 ASMR을 그만둬야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게 습관이 되고 체화가 되니까 뭐 좀 하려고 하면 안 될 거야.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나 같은 게 한다고 되겠어? 과장 같나요? 이거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장만 들으면 이제 과장이고 확대 해석 같은데, 피해의식 뭐 이런 거 같은데, 이런 스토리인 거죠. 나는 내가 과거에 그토록 열심히 하던 것들에서도 안 됐었어.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 예전에 ASMR 진짜 열심히 했었잖아. 연구도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 예전에 그렇게 ASMR 할 때도 안 됐는 걸 이미 경험해 봤잖아? 뭘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걸 지난 4, 5년 동안 확인했는 걸 나 같은 게 감히 꿈꿔도 되겠어? 여러분, 저는 20대 청춘의 절반을 이 채널 운영하는 데 있었어요. 물론 그 덕분에 어떻게든 지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었던 그 노력들이 지금의 통찰력과 깨달음, 그리고 영상 제작 실력 이런 걸 줬던 거지만, 아무리 내가 만드는 ASMR 영상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나 스스로를 부정하고 한계 짓는 사람이 되어간다면 저는 이걸 지속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하다 지쳐서 못하겠어요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오랜 연구를 하던 중에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근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건 저 혼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남자가 ASMR 하는 경우 전부에 해당하는 근거를. 그런데 이걸 전부 얘기하려면 영상 길이가 2시간이 되어도 모자랄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파고들면서 깨달은 내용이니까. 이거 배경말 다 빼놓고 얘기하면 분명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냥 감안하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잘 필터링을 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핵심적인 부분은 남자와 남자 사이의 우호도는 여자와 여자 사이의 우호도보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 ASMR 영상을 본 경우는 많아요. 하지만 남자가 남자 ASMR 듣는 경우는 어떤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함부로 재단할 수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다 이래요.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전형적인 인간의 종족 특성이에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개구리가 아래턱을 부풀려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보아오신 수많은 남자 ASMR 채널을 생각을 해보세요. 분야별로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처음에 ASMR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게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뭉툭한 도끼날로 하루 종일 나무를 패던 거를 그만해야겠다고 느낀 거예요. 이건 불편한 진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인 평등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대자연의 섭리인 거지. 제가 맨 처음에 이 영상은 절대 우울한 영상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빠르게 확실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직장이든 연애든 공부든 그 근거가 확실할 때 빠르게 인정하면 다음 대안이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왜 문제야? 공무원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공무원 되는 게 아니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모두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서울대 가는 건 아닌 건데, 그럼 대안이 보이지.
그럼 이거 어차피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 이때 그럼 뭐라도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얻어간 게 있죠. 아까 제가 지옥에 빠진 기분이라고 했어요. 그 지옥에서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했던 온갖 것들, 그 안에서 얻었어요. 무엇을? 내가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괴롭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나요?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죠. 왜? 천국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셔도 됩니까? 공부 안 해도 됩니까? 밤늦게까지 게임해도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교미해도 됩니까? 독방 줍니까? 고기 먹어도 됩니까? 노래방 있습니까? 결국 천국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헬조선을 탈출했다가 이제 돌아오고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얻은 거는 확실해요. 이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울 게 전혀 없다. 왜?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내가 가진 최고의 재산, 그 누구도 훔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수록 더욱이 커지는 재산들. ASMR 채널이 뭐 결국 문을 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깨달음을 얻었다면 저는 이 채널이 몇백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신기해요. 이 채널이 뭐 100만, 200만 구독자 수를 모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조회수는 1만을 넘기기 어려운데 최상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었어요. 제가 지난 4, 5년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힘들었다고 했죠? 이젠 힘들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이건 확실히 알았어요. 다만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ASMR도 제대로 방법 연구해서 다시 하잖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연구 배경을 많이 얘기를 못했는데 방법만 제대로 연구하면 ASMR 쪽에서 뭐 몇백만 조회수랑 몇십만 구독자 수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허세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몇 년 연구했는데.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듯 저는 ASMR 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ASMR 연구해서 잘하게 되는 것보다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하죠? ASMR 채널 문을 닫고 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사실 ASMR을 놓지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에 이것도 있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하던 거니까, 진짜 20살이 되고 몇 년 동안 하던 거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걸 그만두면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번에는 그동안 수행하고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진짜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가장 말초가 아닌 중추적인 즐거움을 느꼈는가? 나는 언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는가? 옛날에는 이게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조금 쉽게 추려졌어요. 첫 번째는 요 근래에 제가 주변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겸손이 아니라 찌질한 거. 그동안은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어가지고 몰랐었는데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뭐 영상 스킬, 뭐 편집 스킬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본질을 꿰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또 그런 것들을 제작할 때 내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통찰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즉 수행이죠.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결과는 이건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지?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왜 사는 게 괴롭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거지? 세상을 보면은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둘의 차이가 뭐지?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굶은 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굶을까봐 걱정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어릴 때 굶어봤기 때문에 지금 굶을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이 둘의 차이는 뭐지? 길거리에 커플들, 연인들이 많죠? 저들은 왜 싸우는 거지? 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정한 거지? 연애라는 게 뭐지?
사랑이라는 게 뭐지?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는데 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다 대기업 공무원을 가려고 하네? 왜 그런 거지? 진짜 행복이라는 게 뭐지? 이런 것들 말이죠. 좀 전에 제가 ASMR 활동을 하는 동안 지옥에 빠진 기분이었고, 그 지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자유와 행복을 주었던 게 바로 이 수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행 생활을 한 지 지금 2년 정도 되어 가는데, 수행이라는 게 뭐 고기 안 먹고 매일 아침마다 막 절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해요. 나 스스로를 알아차려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를 알아차려서 화를 내지도 화를 참지도 않는, 즉 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왜 괴로운가를 연구해서 괴로운 원인을 찾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기듯 그것이 이제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경험으로서 나의 인생의 자산으로서 만들 수 있는 상태. 행복이라는 게 막 에이 하고 막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죠. 이런 수행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알리는 거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채널에서도 제가 가끔 수행적인 영상을 올릴 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도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 어차피 나는 수행을 하는 게 좋고 세상을 통찰하는 게 좋고 괴로움이 없는 경제로 나아가는 게 좋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영상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강하게 영감을 받겠죠. 영감을 받는다는 게 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비난을 하거나 욕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특히 가치관적인 주제에서는. 그럼 그마저도 저한테는 공부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구나.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돈은 베풀면 나눠지지만 수행은 베풀수록 커지는구나. 저도 인정해요. 저도 아직 많이 못 알아요. 저도 뭐 누군가를 감히 가르친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수준이에요. 다만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입장으로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자.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깨달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경제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이래 해서 괴로웠는데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좀 괜찮더라. 혹은 내가 이래 해서 수행을 해봤더니 나는 이런 게 보이더라. 혹은 지금 이런 현상들의 원인은 이런 게 아닐까 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아,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지금 제가 가진 인생관은 확실히 다수의 인생관은 아닐 겁니다. 확실히 사랴라는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다수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지 않았나요? 제 영상 보시면서. 그런데 예전에 제가 우울한 마음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사랴님이 다수의 삶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언젠지는 모르겠네. 2018년 뭐 꽤나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는 아직 수행을 하던 때가 아니어가지고 정말 내 가치관을 버리고 다수의 가치관을 추구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많았고 방황도 많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결론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다수가 행복합니까? 전 국민이 다 행복합니까? 우리 주변의 다수의 친구들, 다수의 어른들이 아,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다수는 불행하죠. 행복한 건 극소수죠. 뭐 극소수의 최상류층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요? 아니죠. 심지어 그 극소수에 해당하는 행복한 사람들 중에서는 돈 한 푼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대대로 그랬어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그것이 뭐 돈이든 지위든 명예든 인간관계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굳이 다수의 가치관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다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무식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자꾸 막 행복 이렇게 낙한스러운 소리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동과 투쟁과 활동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버는 거, 연애를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 외모를 꾸미는 거,
운동을 한다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거, 노후 대책을 세우는 거,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거, 어디 여행을 떠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인생 더 행복해지자, 이런 걸 위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행복인가요? 먹는 거? 먹는 순간에는 즐겁죠. 그런데 먹고 나면, 계산대 앞에 서면, 집에 누워있다 보면, 여름이 다가오면, 그때도 계속 즐겁나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는 거? 다 놀고 집에 갈 때 어땠나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았어요? 되게 막 여러 명이서 재밌게 논 것 같은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해야 될지, 집에 갈 때 뭔가 좀 허무한 기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여러 명이서 즐겁게 논 것 같은데, 집에 갈 때 뭔가 좀 마음이 좀 텅 빈 기분? 일하면서 돈 버는 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날이 되면 정말 기분이 좋죠. 막 보람차기도 하고. 그런데 월급날 이후에는 의사, 판사, 변호사라고 해도, 뭐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아주 자신있게 내 인생 행복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뭐 성급하게 일반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없었어요.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능력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이 세상에 나만 눈 있는 거 아니죠? 나만 감정 있는 거 아니죠? 내가 눈을 약간 높여서 저 사람이다 하고 딱 만나면은, 야, 나 사람 잘 만났다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선 나 좀 모질하지 않나? 물론 즐거울 때도 있고 뭐 그런 때가 많지만, 어떤 때는 정말 죽도록 괴로운 때가 있죠. 자, 과연 무엇이 행복일까요? 제 개인 가정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희 집안은 전형적인 가부장 집안이었어요. 전형적으로 아버지께서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서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전업주부로 내조를 하는 모습. 근데 사실 전업주부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제가 유치원 때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했으니까 맞벌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워낙 화사한 그런 불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큰 소리를 칠 때도 많았고, 뭐 물건을 집어 던질 때도 많았고, 좋게 말하면 추진력 있는 리더, 나쁘게 얘기하면 독재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신 거예요. 사실 돌아가시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할 만한 사고였어요. 5, 6m에서 떨어지셨으니까.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한쪽 무릎을 거의 못 쓰실 정도로 부상을 입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집에만 계셨습니다. 저희 집은 어머니께서 벌어오시는 작은 수입으로 생활을 했죠.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막 아예 가만히 집에만 계신 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뭐 노가다라도 하실 만큼 노력도 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안정된 일자리는 없으시죠,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저희 어머니께서 큰 소리를 많이 치고, 저희 아버지는 뭐 기가 워낙 세신 분이라서 지금도 받아치기는 하시지만 예전만은 못하죠. 저희 어머니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미 독립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뭐 가끔 찾아가서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자, 아들아, 아빠가 돈을 못 버니까 엄마가 변했다. 예전에 돈 벌어 올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다쳐서 집에만 있으니까 변한 거다. 아들아,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한단다. 그때 제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 집에 돈이 많았으면 가정이 화목했을까? 응? 정말로 우리 집에 돈이 많고 돈이 많았으면 아빠도 화내는 일이 없고 엄마도 억압받는 일이 없고, 지금처럼 다쳐서 집에 있는 상황에서 엄마도 아빠를 막 달달달달달 볶지 않고, 아빠도 엄마에게 기죽는 일이 없고, 싸움 없이 웃음만 가득한 화목한 가정이 되었을까? 그때 딱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도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돈이 없었으면 해결되었을까? 아니죠. 돈이 많아도 똑같이 싸웠을 거예요. 똑같이 큰 소리 치고, 누구는 속박을 받고 자식들은 불안에 떨고 똑같았을 거예요. 그때 진짜 문제가 보였어요. 뭘까요? 성격? 물론 뭐만 하면 큰 소리 치고, 뭐만 하면 뭐 물건 집어 던지고,
뭐만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나가버리고 이러면 곤란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깊이 본질적인 게 있었어요. 생활 습관, 사고 방식, 삶을 살아가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항상 뭐 가지고 싸워요? 그거 밖에 나갔다 오면 신발 제대로 정리해라. 양말 뒤집지 말고 제대로 세탁망에 넣어라. 샤워하고 나면 머리카락 정리 좀 해라. 이거 고기를 볶아야 맛있는데 왜 구웠느냐? 왜 이렇게 밤늦게 들어오느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저렇게 했느냐?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생각이 마음 깊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어도 자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무의식 안에, 그래서 친구 간에도 연인 간에도 직장 간에도 싸움이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돈이 얼마나 많든 외모가 뭐 얼마나 뛰어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 옳고 그르다고 하는 것 또한 사람의 인식 속에서만 있는 거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옛날에는 두 부부가 있는데 바람이 났다. 그러면 바람난 여자에게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옛날에는 그게 착한 거였어요. 그게 도덕이었고요.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신라시대에는 가족끼리 막 결혼하고 교미를 하는 게 막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옳은 일이었어요. 뭐 순수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건 뭐 성씨만 같아도 매장을 시켜버리죠. 자, 거꾸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도덕관념이나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좀 더 일상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 어릴 때 강아지에게 물려서 다친 경험이 있으면 강아지는 공포의 존재를 인식이 되고, 마땅히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냥 뭐 귀여운 생물로 인식이 되고, 방이 춥다 덥다 이것도 내 기준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싫어할 수 있느냐 라고 소리치게 되고, 어떻게 지금은 추울 수 있느냐, 28도면 에어컨 틀만 하지 라고 소리치게 되고, 밤 11시가 늦은 거야? 하루 지나기 전에 들어오면 됐지,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사랑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뭐 엄청나게 비싼 선물 해주고, 데이트할 때 밥 사주고, 뭐 데이트 나갈 때 완전 빡세게 꾸미고, 이런 게 사랑인가요? 그건 그냥 겉껍데기일 뿐이에요. 물론 그런 스킬적인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에 집착하게 되면 미움이 생기고 상처를 받아요. 자, 나는 바다에 가고 싶은데 상대가 산에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바다를 포기하고 산에 갈 수 있겠느냐? 나는 방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싶은데 상대가 춥다 꺼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더워도 끌 수 있겠느냐, 에어컨을. 매일매일 샤워를 해야만 자기를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 뭐 세수만 매일 하고 몸뚱이는 뭐 그냥 3일에 한 번씩 씻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대체 뭐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또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럼 내 취향을 버리고 애인 취향에 맞춰야겠군요. 아, 그래, 알겠어요. 전 바다 말고 산으로 갈래요. 그것도 껍데기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정답이랄 게 없다. 정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닌 이상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할 만한 마땅한 기준이 없다. 이게 실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이 있는 줄 알아요. 마치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듯이 막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를 딱.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말은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어야 세탁이 더 잘 되는 거? 양말을 뒤집어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그저 우리의 인식일 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든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든 싸우는 거는 똑같고 괴로운 건 똑같은 거죠. 저희 집안을 보고 제가 배우고 깨닫는 내용이에요.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이 변해도 똑같이 괴롭다. 거꾸로 이 사고방식이 변하면 주변 환경이 똑같아도 괴롭지 않다. 제가 21살 때 처음 집을 나갈 때는 저희 집안이 정말 싫고 엄마 아빠도 다 밉고, 그래서 집 나갈 때 난 절대로 아빠처럼 안 살겠다, 절대로 엄마 같은 여자 안 만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 사고방식만 변하면 저희 아버지 같은 삶도 괜찮아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결혼 타입이 아니었던 거지 인생 그 자체는 정말 지혜롭고 멋지게 사셨던 분이었고요. 예전에는 미움이라는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었지만 저희 어머니도 안개를 걷어내고 보니까 정말 강인하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누구나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내와 노력의 아이콘이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두 분 다 결혼 타입이 아니었던 거지. 이건 여담이지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처음에는 독신주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두 분이 결혼 연기를 통해서 저희 어머님의 부모님이죠. 외할아버지 할머니를 속이려고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속도 위반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꼭 제대로 피임을 합시다. 그래서 그때는 괴롭고 참 밉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수행을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다시 바라봤을 때는 그때와는 다른 게 보였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야, 우리 부모님 참 못됐다,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그 못되고 나쁜 사람들 밑에서 탄생하고 자라온 나는 뭐야? 결국에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미워할수록 닮아간다고 해요. 저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왜 미워하면 닮게 되는가? 이거는 의외로 단순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내 머릿속엔 그 사람이 가득 차 있잖아요. 특히 부모라면 이성적으로는 싫다라는 생각이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과 말하는 방식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점점 융화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가정폭력을 겪은 아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도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연으로 TV 프로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수행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미워할수록 닮는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미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런 경험들은 저의 자산이 되었어요. 나중에 결혼을 해도 저렇게 싸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서로 좋아서 같이 산다고 해도 물론 뭐 저희 부모님은 그게 아니었지만 같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같이 살면 뭐 하겠나? 나는 혼자 살자. 혹은 함께 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저희 아버지께서 다치신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했었죠. 보통은 어떤가요? 그럴 때 저희 아버지는 비슷하죠. 사고가 나서 힘들고 아프고 우울한데 집에서 걱정만 들고 누워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고 그 복잡한 거 지우려고 TV나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밉상이야 아니야 밉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자식들도 힘들고 옛날에 좋았던 때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고 내가 나 먹고 살자고 하다 다쳤나? 가족 먹여 살리려다 다쳤지. 이렇게 소리치지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아내랑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그게 치다르면 이제 살인사건이나 동반자살 뭐 이런 게 나가지고 뭐 기사 뜨고 뉴스 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나서 내가 집에 있어야만 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걱정만 하고 누워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고가 나서 다쳐가지고 일을 못 나가니까 우리 아내가 참 고생이 많다. 어차피 집에서 노는 김에 슬슬 청소기나 돌리자. 어차피 노는 김에 세탁기나 좀 돌리자. 어차피 노는 김에 밥 좀 차려가지고 아내가 돌아올 때 밥이라도 좀 먹이자. 어라? 내가 만드니까 맛이 없다고 하네? 아내한테 배우자. 가만히 있어. 그냥 뒤에 앉아서 슬슬 말로만 얘기해줘. 여보,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돼? 아내가 퇴근하면은 일하느라 수고 많았어 하면서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이러는 게 나아요. 그러면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도 다시 연애할 때처럼 서로 활기가 돌잖아.
그럼 이게 오히려 내가 다쳤기 때문에 혹은 직장에서 잘렸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벌면서 막 집에서 떵떵거리고 뭐 큰소리 치고 애랑도 못 놀아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어도 아내랑도 사이가 좋아지고 애들이랑도 놀 수 있고 나도 목에 힘이 안 들어가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은 어차피 내가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명, 지혜 이걸 떠나서 내 인생이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당장에도 일촌지간 가족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뭐 누구는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가에 간다, 부모님 댁에 간다, 그럼 저랑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분 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걸 뭐 상대가, 그러니까 뭐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거는 뭐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소연이죠. 엄밀하게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들어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아, 그렇군요. 그죠. 그거 참 힘들죠. 왜? 일단 첫 번째, 그 얘기 하나하나가 저에게 공부거리예요. 아, 아버지가 옛날에 목에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 일찍 부러진 거구나. 아, 어머니가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롭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불화가 많은 가정에 태어난 게 정말 좋아요. 아, 내가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얼마나 내가 복을 많이 지었으면은 이런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 반면에 저 사람은 전생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부유하고 화목한 집안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로 살아가는가. 아, 내 인생 참 복 받았다. 우리 부모님 참 좋으신 분들이다.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 능력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간접 경험이잖아요. 직접 경험만 못하죠.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진 않으셨나요? 2, 3년 전에 이미 해보긴 했는데 전혀 의미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 두 분이서 서로 바꿔보자고 몇십 년 동안 싸워도 안 바뀐 건데, 제가 한두 번 얘기한다고 해서 변할 리도 만무하겠고요.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건데, 이 본인 스스로 깨우친 게 아닌 이상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성은 못 바꾼다고 하잖아요. 천성이 변하는 걸 보니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뭐 이대로도 괜찮아요. 설마 우리 집에 기사나 뉴스로 보던 그런 사고가 일어날까?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 수십 년의 그런 까르마, 그런 거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 힘으로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최대한 그 감정을 풀어주려고 가끔 가서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자, 연인 간에도 갈등이 있고, 친구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심지어 동물끼리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지금은 혼자 살면 자유로워서 좋고, 함께 살면 즐거워서 좋고, 그렇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인연을 만날 일만 남았네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겠네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이 있어요. 저는 다시 20살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절대 그때만큼 못 살아요. 이건 하나의 자부심이에요. 보통 과거에 대해서 미련이 있잖아요. 후회가 남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저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때만큼 못 살아요. 물론 그런 건 있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어쨌든 모르던 그때 그 상황에서는 미련과 후회가 없는 최고의 고난의 행군을 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때 고행을 하라? 소름 돋네요, 진짜. 제가 초반부에 후회가 남을까봐, 미련이 남을까봐 두려워서 포기를 못했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잘못되면 사람 완전히 버리는 방식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 끝장을 보았다는 것에는 분명
털끝만큼의 후회도 없어요. 특히나 근래에는 제가 대중적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보이는 부분, 이 외모적인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봤기 때문에 미련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 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없다. 지금 이 시점도 최대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눈을 감을 때, 나는 내 인생에 조금의 미련과 후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눈을 감겠죠. 제가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 이걸로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들도 많고 아무래도 이 채널에서 마지막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 길이도 길어져가지고 많이 지루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20대 절반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듯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길고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언젠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 멘트 오글거리네.